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올라 1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 주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분기 술집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평균 매출이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중 약 50만 개는 빚을 안고 폐업한 상태였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러시아에 580억 원을 불법 송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 환치기 규모는 1조 원을 넘었습니다. 구글이 국내에 유튜브 뮤직을 뺀 동영상 광고 제외 서비스 상품을 따로 출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가 임박하자 자구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안한 경기 상황 속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계속되면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올랐습니다. 이번 주까지 16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여기에 대선 공약 기대감이 반영된 세종시는 이번 주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스 부동산 상황 먼저 짚어보고 어려운 경기 상황 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3%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0.03%포인트 상승폭을 확대했는데요. 반면 지방 아파트는 0.04% 하락하며 지난주에 비해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0.3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송파와 강남, 양천이 각각 0.3%, 0.26%, 0.22% 올라 그 뒤를 이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를 비껴간 성동과 강동도 0.21%, 0.19%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북과 도봉, 노원의 경우 지난주 하락에서 이번 주는 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 바깥으로 시야를 좀 돌려보면 세종시가 특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네, 세종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3% 올랐는데요. 이로써 올해부터 누적 0.82% 올라 1% 상승한 것으로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종시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아파트값이 12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국평 기준으로 세종시내 역대 최고가를 돌파한 겁니다. 대선 일자가 가까워지면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실 이전 이슈 영향을 받아 6주 연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의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지난 1분기 술집과 숙박업 소상공인의 매출이 10% 넘게 꺾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 등 소상공인의 매출은 10% 넘게 꺾였고 관련해서 폐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윤 기자, 소상공인들 매출이 얼마나 쪼그라들었습니까? 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2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1분기보다는 0.72% 줄었고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는 12.89% 급감했습니다. 특히 숙박업과 외식업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숙박과 여행 서비스업은 1년 전과 비교해 11.8% 급감했고 외식업 중 술집 매출은 11%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밖에 분식과 제과점 디저트, 패스트푸드, 카페 등 외식업 전반의 매출이 일대히 감소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수 부진이 길어진 영향으로 보이는데 폐업 사례도 상당했다면서요? 네, 1분기 말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361만 9천 개 중 13.8%가 폐업 상태였습니다. 경영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고 급기야는 빚을 남긴 채 폐업한 건데요. 이렇게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40만 원, 평균 대출 잔액은 6,200만 원 선입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1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원가량 불어났는데요. 이 중 연체된 대출 원리금 규모는 13조 2천억 원으로 1년 사이 4조 원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회복되지 않는 내수는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4분기 임금 일자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수치를 자세히 뜯어보니 일자리가 사라진 것도 문제였지만 새로 생긴 일자리 자체가 6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지수 기자, 신규 일자리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일자리는 244만 4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면서 11개 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신규 일자리는 기업의 사업 확장 등을 이유로 새롭게 생긴 일자리를 말하는데요. 소비와 건설 투자가 살아나지 못하는 데다 미 관세로 인한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기업들이 선뜻 선제적인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수 부진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246%로 역성장하면서 침체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하반기부터는 미국 관세 정책의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허리띠를 더 졸라맬 거란 예측도 나옵니다. 네, 특히나 건설업과 제조업이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4분기 건설업 신규 일자리는 45만 3천 개로 1년 전보다 5만 8천 개 감소해 7개 분기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건설업은 경기 영향을 특히 더 민감하게 받는데 누적된 건설 수주 감소,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장기 불황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1분기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20% 감소하면서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제조업도 신규 일자리가 3만 8천 개 줄면서 11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했는데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부문은 고용 유발 개수가 낮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 내수 경기와 가장 밀접한 숙박, 음식점업 신규 일자리도 23만 1천 개로 1만 3천 개 줄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경기 부진 속 일부 지역의 아파트값만 오르는 와중에 지방이나 비아파트의 양극화는 여전합니다. 이에 금융위원회가 최근 역전세 주택의 임대인, 즉 집주인을 대상으로 했던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공급의 기간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대출 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23년 7월 금융당국은 역전세 탓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DSR 40% 규제 대신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60%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대출 한도를 늘려줬습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질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관련 시행령에는 오는 9월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단서를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에 맞춰 연장하기보다는 아예 없앤 겁니다. 주금공이 반환 보증을 지속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추가 연장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여전히 전세 시장이 불안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처음 1년으로 한정해 도입됐던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역전세 우려가 계속되면서 올해 말까지로 2차례나 연장돼 왔는데요. 전세 사기 사태 이후 현재까지도 역전세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지방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수요 감소로 전세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 연장을 위한 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 연장 여부는 향후 전세 시장과 가계부채 추이 등을 감안해 연말에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전문가들의 제조업 업황 전망이 6월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업종별 전문가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제조업 업황 전망 서베이 지수가 전달보다 20포인트 오른 93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업황 전망의 업황 변화의 개선과 악화를 가르는 기준인 100보다는 여전히 낮았지만 전월 대비로는 3개월 만에 수치가 올랐습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러시아로 불법 송금한 환전상이 적발됐습니다.
가상자산 환치기는 지난해 1조 원을 넘기는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또 수백억 원대 환치기가 적발됐습니다. 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해외 불법 송금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환전상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주권, 재외동포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156차례에 걸쳐 약 580억 원을 러시아 등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집하고 편의점 무통장 송금 서비스 등으로 해외로 보낼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해외로 전송하고 이를 현지에서 매각하는 수법으로 환치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세당국은 외국환 거래 법령에 따라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비슷하게 환치기를 이용한 범죄 규모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가상자산 환치기 규모는 1조 575억 원으로 전체 불법 외환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불법 외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년 전과 비교하면 16배나 늘어났는데요.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 단속 건수도 한 건에 불과했던 5년 전과 달리 10배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의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김치 프리미엄에 따라 기존의 환치기에 따른 이익에 더해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 가상자산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자동차 보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는 일명 나이롱 환자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장기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상 환자와 보험회사 간의 분쟁도 점점 늘어날 전망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신성우 기자, 현재 기준 마련이 어느 정도 단계입니까? 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경상 환자 분쟁 조정을 위한 의료 전문 심사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상해 등급 12에서 14급의 경상 환자들이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 입증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은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와 경상 환자 간에 장기 치료 관련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의학적, 공학적 측면을 포함한 장기 치료 심사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쟁점 사항들이 검토됩니까? 네, 의학계 진료 지침이나 임상 사례, 영상의학적 소견 등 장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포함해 심사 기준을 마련합니다. 사고 형태와 충격량 등을 고려해 경미 사고의 유형과 범위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등 타보험 경상 환자 사례와 해외 자동차 보험 경상 환자 치료 사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진흥원은 또 증상, 진단명, 사고 규모 등 장기 치료 심사 기준에 대한 표준화 지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치료비 누수가 심각하고 그 부담이 일반 고객들의 자동차 보험료로 전가되는 상황에서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다음 달까지 전 금융권 부동산 부실 PF 약 24조 원 중 절반 정도가 정리될 전망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속도가 좀 더딘 상황인데요. 특히 전체 부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새마을금고는 최대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이 브리핑을 했죠. 그렇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전 금융권 부동산 부실 PF 총 23조 9천억 원 중 52.7%인 12조 6천억 원이 정리 또는 재구조화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해 12월에 밝혔던 올 상반기 목표치 16조 2천억 원보다 3조 6천억 원 못 미친 실적입니다. 금감원은 대주단 교체와 사업지 용도 변경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PF 대출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저금리와 유동성에 힘입어 급증했지만 지난해부터는 부실이 본격화했습니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에 부실 PF 뇌관을 사실상 제거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금융업권별 부실 PF가 1조 원 내외까지 감소하여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향후 건전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부실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상호금융권의 상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호금융권 PF 부실률이 가장 높고 액수도 제일 큽니다. 전체 23조 9천억 원 중에 저축은행의 부실 사업자는 4조 5천억 원인데 비해 상호금융권은 11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새마을금고가 문제인데요. 전체 PF 익스포저 중에서 상호금융의 비율이 4%인데 새마을금고를 포함하는 순간 6%로 뜁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협력해서 자체 충당금을 더 적립하도록 하거나 상각 처리 또는 공동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기 위한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조만간 유튜브 뮤직은 빼고 동영상 광고 제외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도 출시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안지혜 기자입니다. 구글은 현재 한국에서 동영상 광고 제어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과 음악 서비스 단독 상품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음악 서비스 없이 동영상 광고 제거 서비스만 따로 떼어서 제공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 2023년부터 뮤직 끼워 팔기 조사에 나섰고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자진 시정안으로 과징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구글은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광고 제외 혜택만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상품을 새로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확대하는 측면, 그다음에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갖추는 측면, 그 두 가지가 저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품 가격은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멕시코,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동영상 단독 상품은 월 11,990원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보다 더 저렴한 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약 한 달간 구글과 그 시정안과 상생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기능, 가격, 그다음에 출시 시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협의를 할 거고. 구글은 또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해서 300억 원의 상생기금 투입 계획 역시 밝혔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기 의혹을 받아왔던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면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공정위 처분 당시에 과징금 액수가 커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 처분이 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 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3년 2월 카카오 모빌리티에 내린 시정명령, 통지명령, 또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자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티 블루에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이른바 콜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공정위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확대를 위해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당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승객 호출 콜을 가맹 택시에 몰아주는 형태로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시정 명령과 이 과징금 취소를 청구하는 이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이와 함께 법원에 낸 이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도 지난 2023년 8월 법원에서 인용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판결에 대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 판결 직후 이 소비자와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온 점과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과징금 취소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배차 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 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티 배차 로직에 줄곧 활용해왔다며 콜 몰아주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공정위는 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받으려 쓴 돈은 별도로 소송 비용 확정 절차 없이
집주인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지난달 24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앞선 하급심들과 달리 임차권 등기에 든 비용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을 통해 바로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7월 금융권 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며 수요가 몰리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이틀 전부터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높였고 우리은행은 지난주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 금리를 없앴습니다. 일부 은행에는 비대면 대출 신청이 몰려 접속이 지연되는 등 일종의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전국 공기질 실황입니다. 대체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동별 공기질 실황입니다. 역시 양호한 모습이고요. 가장 나쁜 지역 순위 3곳도 보통 단계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쪽을 중심으로 25도에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반면 동쪽 지역은 20도 선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하늘은 흐리다 차츰 개겠지만 일부 충북과 경상서부, 전라 동부 지역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공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양호하겠습니다. 대기의 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인데요.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전국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다음 주 초반 중서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